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전화 한 통.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올해 74살 김도연입니다. 평생을 새벽마다 일어나 공장을 지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퇴직금 1억 원. 그 돈이 단 3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님 같은 분들 정말 많이 당하십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제 같은 악몽입니다. 1장. 재앙을 부른 평범한 오전.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날씨는 맑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퇴직하고 나서 이런 평온한 아침 시간이 참 소중하더군요. 50년 가까이 공장 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제게는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상 차릴게요.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알았소. 지금 갑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윙윙윙.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 010-8247-3891.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보험 광고도 있고 대출 권유도 있고 그런 전화들이었죠. 또 광고 전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가슴 한편이 철렁하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목소리. 또박또박하고 정중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금융범죄예방센터 박민수 과장입니다. 국민은행.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국민은행을 이용해 왔습니다. 월급도 국민은행으로 받았고 퇴직금도 국민은행 계좌에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지금 매우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이상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 대출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고객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객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 있으십니까?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클릭하신 적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명예 도용?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고객님, 지금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 편에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객님,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고객님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 신청이 승인 단계에 들어갔고 곧 실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님 명의로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겁니다. 수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제가 갑자기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아내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국민은행 금융범죄예방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조해서 고객님 계좌를 긴급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뚜, 뚜, 뚜.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그 몇 초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7분. 밥 먹으러 가려던 평범한 아침.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평생을 일해서 모은 1억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 만약 그때 제가 전화를 끊었더라면, 만약 그때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더라면, 만약 그때 제가 자식들에게 전화했더라면.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내 돈을 지켜야 한다. 범죄자들에게 내 돈을 빼앗기면 안 된다. 바로 그 생각이 저를 더 깊은 함정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연결음이 끊어지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권위 있고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김철호 팀장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고객님 명의로 3천만 원 대출이 실행 중입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김철호 팀장입니다. 목소리는 더 낮고 더 무게감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목소리. 권위와 신뢰가 동시에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고객님은 금융범죄 피해자로 긴급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요? 그렇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현재 KB국민은행에서 1,500만 원,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 우리은행에서 500만 원, 총 3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 중입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출 신청서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침착하셔야 합니다. 요즘 범죄 조직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휴대폰 정보를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고객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겁니다. 그럴 리가. 저는 조심하는 편인데, 고객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김철호 팀장이라는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고객님 계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그 돈을 고객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빼가려는 겁니다. 그럼 제 돈도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현재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게 1억 정도. 말하면서도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그 액수를 전화로 말한다는 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1억입니까? 고객님, 큰일입니다. 범죄자들이 바로 그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객님 계좌가 이미 범죄 조직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객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고객님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그리고 고객님 계좌에 있는 돈까지 전부 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 계좌는 범죄 연루 계좌로 지정됩니다. 범죄 연루 계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가 전부 압류되고 고객님은 범죄 협의자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 협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김철호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시로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특별보호계좌입니다. 거기로 돈을 옮기시면 범죄자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후에 모든 조사가 끝나면 다시 고객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24시간. 하루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범죄 조직이 고객님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금융감독원의 비밀 수사입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수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 비밀 수사니까 조용히 해야 하는 거구나. 부엌에서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밥 다 식어요. 빨리 와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다시 전화에 집중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10분 내로 고객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10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켜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KB국민은행 앱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켰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그인해 주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틀렸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제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김도연 계좌. 잔액 1억 247만 원. 1억 247만 원. 평생의 결과가 그 숫자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문을 열던 날들. 기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던 그 긴 시간들.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던 날들. 자식들 학비 내고 결혼 비용 대고 아내 병원비 내고 그렇게 쥐어짜듯 모은 돈. 퇴직금까지 합쳐서 겨우 모은 1억. 그게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얼마나 있으십니까? 1억 247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로 전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기시면 범죄자들이 그걸 노립니다. 전액 1억이 넘는 돈을 전부 옮기라고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이 다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주저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범죄자들이 이미 고객님 계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이 돈 전부 날아갑니다. 그 목소리의 절박함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평생 모은 돈을 내 손으로 넘기다. 국민은행 352-01-0847-293. 김철호 팀장이라는 사람이 천천히 또박또박 숫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들을 입력했습니다. 3, 5, 2.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에 맺혀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력했습니다. 352-01-0847-293. 입력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받는 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안전계좌. 그 이름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금융감독원이니까 안전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전액입니다. 1억 247만 원. 1억 247만 원. 그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큰 돈을 모르는 계좌로 보내도 되는 걸까? 고객님, 왜 안 하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기, 혹시 은행에 직접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은행 창구에 가서 고객님, 그가 소리쳤습니다. 제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실 시간이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미 고객님 계좌를 해킹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옮기시면 3분 안에 고객님 돈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3분. 180초. 그리고 고객님이 지금 이체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고객님 계좌는 범죄 연루 계좌로 즉시 압류되고 고객님은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를? 자식들이 알면, 동네 사람들이 알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고객님,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7, 6, 5. 어떡하지? 어떡하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4, 3.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체하기 버튼을 2, 1. 딸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체 중입니다. 로딩 화면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체 완료.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체 금액 1억 247만 원. 이체 일시 2024년 3월 14일 9시 52분 37초. 받는 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제 손으로 제 평생을 보낸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문을 열던 그 수많은 날들.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붙으며 일하던 그 시간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으로 때우던 날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야근하던 밤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샘 아르바이트 하던 날. 둘째 딸 결혼 비용 마련하려고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쓰려다 참았던 날. 아내가 허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 한 달을 미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1억 247만 원.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고객님 잘하셨습니다. 김철호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고객님 돈은 안전합니다. 범죄자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금융감독원 보호 계좌에 보관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24시간 후 내일 이 시간에 모든 조사가 끝나면 다시 고객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24시간. 내일 이 시간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요. 이건 기밀 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은행에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범죄자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제 전화만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간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째각째각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 설거지통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조회를 눌렀습니다. 김도연 계좌, 잔액 0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단 3분 만에 0원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방금 무너졌는데,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그날 하루를, 그 지옥 같은 하루를 혼자서 견뎠습니다. 4장. 숨기고 싶던 진실, 무너지는 자존심. 그날 점심,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억이 사라졌다. 내가 정말 속은 건가? 아니야, 24시간 후면 돌려준다고 했어. 하지만, 만약에 안 돌려주면? 그 생각의 꼬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밥상을 물렸습니다. 밥을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먹어요? 어디 아파요? 응, 좀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볼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금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24시간. 내일 오전 10시면 전화가 온다고 했지.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그래, 그때까지만 참자.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다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전계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전계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검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안전계좌로 이체 요구. 피해액 평균 5천만 원 이상.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제가 완전히 당했다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가 또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도연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상해요. 얼굴도 안 좋고 밥도 안 먹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당신 지금 손 떨리는 것 좀 봐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말 좀 해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아내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군대 갔다 올 때도 안 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참았습니다. 공장에서 손가락 다쳐서 병원 갔을 때도 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큰일 났어. 무슨 큰일이요? 돈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속았어. 뭐라고요? 보이스피싱 당했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전화 왔고. 그래서 돈을 보냈어. 얼마를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얼마를 보냈어요? 전부. 전부? 전부가 뭐예요? 1억. 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철컥. 바닥에 국자가 떨어지는 소리.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억을. 전부. 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인데, 어떻게, 미안해,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까지 전부 넣어둔 거였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아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절대 속지 말라고.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속아? 나는 절대 안 당하지. 하지만 막상 제가 당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이제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밥은 그냥 식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무너지는 소리. 그게 바로 이런 소리구나.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5장. 경찰의 말은 너무나 차갑고 잔인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이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24시간 후에 돌려드립니다.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시계를 봤습니다. 3시. 또 봤습니다. 4시. 5시.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0원.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아침 8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경찰서 가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고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혹시 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도와줄 거야. 그런 희망을 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9시 30분. 관악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당하셨습니까? 어제 오전입니다. 얼마나 피해 보셨습니까? 1억 247만 원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억이요? 네. 어떻게 당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했다는 것,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했다는 것.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힘드십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만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서입니다. 70건이 넘습니다. 70건. 한 달에 70명이 저처럼 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럼 잡을 수 없다는 겁니까? 잡는다 해도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계좌를 거쳐서 현금화됩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겁니까?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회수율은 5% 미만입니다. 5%? 1억에 5%면 500만 원. 그것도 운이 좋으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에도 연락하셔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요? 네, 범죄자가 그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24시간이 지났으니 아마 늦었을 겁니다. 늦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피해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빈 종이, 그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피해 금액 1억 247만 원. 1억 247만 원. 그 숫자를 적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대. 못 찾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후 금융감독원에 전화했습니다. 1332번 금융감독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보이스피싱 당했는데요. 네, 피해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또다시 설명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상담원은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고객님, 일단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24시간이 지났으니 범죄자가 이미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 신고는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시니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상담. 저는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 5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다시 설명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의뢰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소송을 하셔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설사 이긴다 해도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범죄자들은 이미 그 돈을 현금화해서 해외로 빼돌렸을 겁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또 그 단어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난 거구나. 세상이 무너진 것보다 제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구나.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6장.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칼이 되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1억이 사라졌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예전엔 맛있게 먹었던 된장찌개도 김치찌개도 이제는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있기 위해서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움푹 들어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해요. 꿈속에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체 완료. 그 글자가 보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 땀.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쿵쾅.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깨서 물었습니다. 응. 꿈 꿨어. 또 그 꿈이요? 응.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누가 말을 걸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왔네. 자네도 한판 칠래? 아니, 그냥 구경만.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화투를 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들었어? 우리 동네 누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면서?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응? 누가? 김씨, 성 가진 사람인데 1억을 날렸대. 1억? 헐, 대박이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속아? 한 친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그니까 말이야. 나 같으면 절대 안 당하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속는 게 한심하지 않아? 그 말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누군지 알아? 글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어디가? 화장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심하다. 쉽게 속는다.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심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김씨 아니야? 응, 아, 맞다. 보이스피싱 당한 그 사람? 맞아. 1억 날렸다던데. 에이고, 어떻게 그런 걸 속아? 나이가 몇인데? 그러게. 요즘 노인네들 너무 조심성이 없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도 조심했어요. 나도 조심했다고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장바구니보다 제 마음이 더 무겁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요? 이사? 여기 계속 있으면 사람들 눈치 보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시장 갔다가 누가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는 무슨 돈이 어딨어.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동정 어린 눈빛, 혹은 비웃는 듯한 눈빛, 그 시선들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 잘못이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속아? 나 같으면 절대 안 당하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들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책, 수치심, 분노, 무기력,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면.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사람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구나.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아내. 이제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7장. 나처럼 피 흘린 사람들을 만나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체중은 8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신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담센터. 여보, 한번 가봐요.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견디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가봐요. 나도 이제 못 견디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서울시청 3층, 금융범죄 피해자 상담센터,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의자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70대,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친 얼굴, 슬픈 눈빛, 무너진 어깨.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박성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택시 운전을 40년 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벽 4시에 차고지 가서 차 받아서 밤 12시에 반납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6천만 원 잃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혼자 식당을 운영했어요. 분식집이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갔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아줌마, 너무 일찍 온다고.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튀김 튀기고. 밤 11시에 가게 문 닫았어요. 손님 없어도 문 열었어요. 비 오는 날도 태풍 오는 날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어요. 딸아이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그래도 조금씩 모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군요. 돈 못 찾는데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상담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33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뇌물 한 푼 안 받았고 지각 한 번 안 했습니다. 퇴직금 9천만 원 다 날렸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일 힘든 건 제 자신이 한심해서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을 33년이나 했는데 그런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후회, 같은 자책, 같은 수치심. 그때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억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집에 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단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에서 맨날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는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두려웠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모두 똑같아요.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하고 악랄한 거예요. 택시 기사였던 박성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속아? 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공무원이었던 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범죄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 성실함을 악용한 범죄자들이 나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나만 바보가 아니었구나.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박성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힘내봅시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청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8장. 잃은 건 돈뿐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목요일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엔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시청 주간 노년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이미 당했는데 이제 와서 뭘 배워? 하지만 박성수 씨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같이 가봅시다. 우리 자식들한테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육장. 50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심리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입니다. 강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공포를 자극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위험합니다. 제가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둘째, 시간을 제한합니다. 지금 10초 안에 하지 않으면 압류됩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권위를 내세웁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경찰청입니다.
그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은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그리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저는 메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미 당했습니다. 1억을 잃었습니다. 강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 지식을 다른 분들과 나누세요. 제가요? 네.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나는 안 당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과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가 당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내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아도 누군가의 돈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갔습니다. 전에 제 뒷담화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려졌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김도연이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1억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전화가 왔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어떻게 돈을 보냈는지.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자네, 고맙네. 덕분에 정신 차렸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전에 비슷한 전화 받은 적이 있어. 그때 끊었는데 자네 얘기 듣고 보니 정말 위험했던 거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그 말들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회에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50명 정도의 어르신들 앞에서 처음엔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평생을 일해서 모은 1억이 단 3시간 만에 사라진 이야기를,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몇 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한테도 말해줘야겠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들이 제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검거했습니다만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1억은 영영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을 줄여서 나온 돈으로 당분간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과 합치면 근근히 살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서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노인회에서 강연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정신 차렸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전화 받았거든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장님 말씀 생각나서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켰구나.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잃어버린 1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불안합니다. 매일이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고통이 누군가의 예방책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인생을 흔드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몇 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저처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제발 탓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걸 속아?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저 김도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 아픔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